자, 2022학년도 그 9월 모의평가 총평, 특히 독서를 먼저 총평하겠습니다. 독서 먼저 찍고 나서, 문학 할게요. 어때요? 잘 봤지? 그래요. 중난이도 세계. 그쵸? 이번에 중난이도 세계가 나왔죠? 그쵸?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완전히 고난이도보다는 중난이도 세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9월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는 뭐가 나왔냐면, 독점 경쟁 시장 나왔죠? 독점 경쟁 시장이 나왔고, 그리고 그거는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예상하니? 그거 메타버스를 어떻게 예상해? 예상을 못했지만 이제 경제 부분은 이제 이 독점 경쟁 시장이 한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뭐죠? 우리 회계 부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보라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니까 그건 뭐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 수업 들으시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어렵지 않아서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문학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지 독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것이다. 선생님이 매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매 수업 시간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야. 우리는 그 수험 과정, 수험의 수능의 과정은 결국엔 이 중앙에,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야. 일단, 언어 매체나 화작은 제외하고, 언어 매체와 화작은 10분 이내에, 10분에서 13분 이내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푸는 연습을 그건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비문학 독서를 연습하기에 앞서서 문학을 25분 안에 아주 정확도 있게 푸는 연습. 그래서 각 파트별로 현대시는 어떻게 표면적인 해석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어휘를 굉장히 연습하고 어휘를 연습한다는 게 뭐죠? 모르는 단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 이 단어를 모른다. 하지만 이 모르지만 나 이거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모르는 단어에다 X치고 연습하는 거 있죠. 자, 그거. 그리고 산문 같은 경우에는 인물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처해 있는 갈등, 그리고 이 사람 인물 간의 관계, 그리고 어떤 특성들 이렇게 판단해내는 거. 그걸 찾는다는 생각으로 해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25분 안으로 문학을 뭉쳐놔야 되죠. 그래야지 독서를 평소에 연습한 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게다가 이렇게 중난이도 3개가 나온다는 경우, 그러니까 중난이도가 나오건 고난이도가 나오건 간에 우리는 무슨 연습을 해야 된다? 어려운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중난이도, 저난이도의 비문학 독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문제 연습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늘 있죠. 그래서 단계가 화작이랑 문법을 제외하고 문학을 파트별로 제일 잘할 수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모아서 시간을 25분 안에 묶는 과정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쉬운 독서 2개를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많이 확보되면 마지막 문제는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션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중난이도 세계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얘기했던 그 중난이도 연습을 계속 하신 분들은 이번에 아주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쉬는 시간에 굉장히 많은 카톡이 왔는데요. 엄청 잘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등급컷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이제 앞에부터 좀 볼게요. 이거 지금 미술사를 다루고 있는 책을 읽은 경험. 그게 지금 1번에서 3번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자, 핵심 뭐냐면 자,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 자, 첫 번째는 서양미술사를 선택했다. 자, 사를 선택했는데 이 선택한 이유가 뭐다? 자기와 같은 독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자, 배경 지식이 없는 나가 이 서양미술사를 선택한 이유를 첫 번째 문단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이면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보시면 자, 이거는 서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에서 서론에서 한 말과 27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연결하는 자 그런 게 두 번째 문단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이거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자기가 제목에서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나눴죠. 1에서 7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메리카나, 이집트, 중국 그 다음에 8에서 28장은 어떻게 자 6세기 이후의 유럽 미술부터 20세기 미술에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생각보다 서양 미술사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냐면 자기의 흥미, 관심 부분, 관심 때문에 뭘 먼저 읽었다? 자, 여기 그 르네상스, 관심 때문에 르네상스를 먼저 읽었다. 자, 이거잖아요. 그치? 내가 지금 말로 하니까 이게 길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빨리 파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가보면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하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래서 이거는 저자의 관점을 수용하는 읽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 부분은 뭔가 비판의 문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건 지금 700여 쪽에 다른다. 그러니까 700페이지 굉장히 약간 방대한 분량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적당한 분량을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이게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자 계획을 세워서 읽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자 문제에서는 뭐 별로 선생님이 문제 이거 지금 다 해결해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3번 정도 볼까요? 3번 정도. 자, 기억과 관련해서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의 관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기에서는 뭐냐면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세계 내용을 판단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의 조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답 5번이죠. 세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을 판단하며 읽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 수용적인 태도는 위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자, 지금 여기 있는 것들만 갖고도 사실은 문제 다 풀 수 있죠. 그쵸?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를 다 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제시문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해줄 테니까 설명을 듣고 이 뒷부분, 혹시나 자기가 틀렸거나 참 이해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하나 해설되는 거 보지 마시고 이거 읽고 이거 지금 설명 듣고 아 내가 이걸 오해했구나 깨달아 스스로 알아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자 두 번째 4에서 9번째 시문으로 가볼게요. 독점 경쟁 시장이죠. 독점 경쟁 시장이 뭔지 알아요? 좀 느낌이 왔나요? 독점 경쟁 시장이 뭐냐면 떡볶이집이 독점 경쟁 시장이에요. 떡볶이 학원들. 여러분들 학원 많이 소비하죠? 자, 이게 지금 학원 같은 경우가 독점 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되게 큰 학원들을 제외하고 작은 군소 학원들은 다 독점 경쟁 시장입니다. 만약에 수학 학원이라고 하면 수학 학원들이 막 광고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무슨 뭐 어디 대학교 출신이고 뭐 이번에 어디를 뭐 많이 보냈고 막 이런 거 막 광고 하잖아요. 뭐 구라가 많겠지만. 그렇지? 자,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죠. 자, 그런 것들이 독점 경쟁 시장의 특징입니다. 왜냐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상품이 다 다르죠. 학원마다 다 강의하는 게 다르잖아요. 떡볶이집으로 갈게 그냥 떡볶이가 다 가게마다 맛이 다르지.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건 맞아. 자, 그런데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지. 그러니까 사람들 광고를 이렇게 모집할 만한 유인이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독점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점 시장 같은 경우는 MS 같이 아주 큰 기업이고요. 독점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떡볶이같이 떡볶이집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떡볶이집 무시하는 게 아니라 떡볶이집 되게 많잖아요. 그쵸? 많죠. 그리고 맛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는 가게 찾아가잖아요. 그런 걸 독점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독점 경쟁 시장 그 가 부분 첫 번째 문단부터 정리해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독점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이다. 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이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아 떡볶이 먹어봤는데 여기는 조금 매운기가 너무 덜해서 저쪽은 굉장히 맵고 달고 맛있던데 단짠에다가 뭐 굉장히 맵기까지 해서 막 자극적이야. 난 저기가 좋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 난 부드러운 떡볶이가 좋은데 저긴 로제 떡볶이를 팔던데 막 이러면서 있잖아. 그치? 자 그래 가잖아. 떡볶이라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지만 다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광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요. 약간 그런 이 떡볶이집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 광고가 많은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게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학학원을 하나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수학학원 하나 다니고 있으면 거기가 자기한테 딱 맞고 너무 취향에 맞아. 그럼 거기 충성도 있게 다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 독점 경쟁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광고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 가격 결정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 두 번째 문단이니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판매자는 수요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 독점적 경쟁 시장도 뭐야? 수요를 굉장히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품을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비싼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를 해야 되는데 수요가 적으면 가격을 높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안합니다. 이게 수요라기보다
수요를 고려해야 되는데, 자, 수요를 고려해야 되는데, 자, 공급이 이거 봐봐요. 공급이 작게 되면 굉장히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죠. 공급이 크면 높은 가격을 설정하지 못해요. 동질한 제품의 경우에. 자, 그런데, 자, 이럴 때 자기가 만약에 아주 차별적인 떡볶이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자기만이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엽기 떡볶이 굉장히 비싸죠? 옛날에 떡볶이 막 1,000원, 2,000원이었잖아요. 근데 엽기 떡볶이가 떡볶이 가격을 굉장히 높여놨죠? 그게 독특한 매운맛 때문이잖아요. 그쵸? 자, 그 차별성 때문에 그 엽기 떡볶이 같은 회사는 자기네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중간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자, 높은 가격을 설정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윤이 커지겠죠. 자, 이윤이 커지는 일이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추가로 발생하죠? 이윤이 높아지면 새로운 공급자, 그러니까 새로운 독점 판매자가 새롭게 들어오죠. 이 시장에는요. 그죠? 여기 떡볶이가 막 유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운 떡볶이 집이 막 많이 생겼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자, 약간의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이윤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독특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처음에 공개할 때는 어때요? 공급자가 자기밖에 없으니까 수요자는 많고 공급자가 작으니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렇지만 이게 계속 유지돼서 이윤이 난다는 소문이 막 돌면 야, 이 매운 떡볶이가 잘 팔린대 해가지고 새로운 공급자들이 막 등장을 하죠. 그러면 독점적 지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그래서 약간 좀 그 광고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나 이 떡볶이 되게 맛있는 떡볶이야 라고 광고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떤 시그널도 줄 수가 있느냐면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도 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를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찾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 수요 공급성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쳐봅시다. 가격이 이만큼 오를 때, 자, 가격이 이만큼 이렇게 얘는 수요량이 이만큼 늘어나죠. 근데 얘는 가격이 이만큼 똑같은 양이 줄었을 때 이만큼밖에 안 늘어나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얘는 가격 탄력성이 큰 것이고요. 얘는 가격 탄력성이 낮은 거예요. 오케이? 얘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지가 않죠. 근데 얘는 가격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요 수요량을 바꾸잖아요. 그쵸? 자,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상품이 차별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왜? 딴 데서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매운, 극강의 매운맛을 가진 그 떡볶이집이 있어. 근데 나는 매운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야. 나 매운맛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1,000원이 비싸고 2,000원이 비싸다고 해서 그 매운 떡볶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내가 그 차별성을 굉장히 선호한다면. 그 얘기야. 자, 그런데 비슷한 동질의 상품, 차별성이 없어. 비슷한 동질의 떡볶이집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어딜 가겠니? 싼 집을 가겠지. 그치? 그래서 품질이 비슷하고 대부분 다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가격이 좀만 싸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밀리고 가격이 비싸면 그 가게는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런데 매운맛으로 아주 독특한 맛을, 아주 차별성이 굉장히 큰 제품을 출시하고 광고를 했으면 얘는 난 매운맛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적죠. 게다가 다른 데서는 그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비싸더라도 가서 한번 감수하고 먹는 거야.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낮아. 자, 그 얘기가 거기 맨 마지막 문단에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제 시문으로 가볼게요. 나제 시문은 자, 이거는 이제 선점하는 사업자가 있고 나중에 들어오는 진입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선점하는 사업자가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그 시장을 굉장히 잘 꾸려놨어. 자기가 선점하는 사업자가 선도 사업자라고 하거든요. 선도 사업자가 굉장히 잘 꾸려놨는데 그러면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자, 그거죠. 사실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을 잘 이용하면 좋죠. 왜냐면 이 사람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선도사업자가 광고를 많이 해서 예를 들면 매운 떡볶이라고 하는 걸 할게요. 매운 떡볶이라는 게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떡볶이를 굉장히 맵게 만드는 그 매운 떡볶이가 이 시장에 사람들이 알려진 거야. 야, 떡볶이 맵게 먹으니까 맛있대. 이렇게 하는 거 있지. 그러면 이 시장을 굉장히 확대해놨기 때문에 내가 매운 떡볶이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런 사람들이 이 시장에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다른 이름 불고 내 이름 걸고 한번 다른 한번 떡볶이 한번 내가 출시해볼까? 조금 차별성 줘서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고의 영향이죠. 자, 광고. 특히나 광고가 이제 선도 사업자의 이 광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경쟁을 촉진한다 나왔습니다. 경쟁 촉진의 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수도 있고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보를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하는데 특히 가격에 민감할수록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그래서 이 경쟁 중에 얘는 뭐냐면 가격 경쟁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굉장히 이미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선도사업자가 광고를 해놨으니까. 그치?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품질이나 가격이 좀 예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똑같은 매운맛인데 저기가 더 싸던데? 그럼 저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여기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너무 비싼데 여기서 먹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가격 경쟁이 좀 더 주는 거야. 만약에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하는 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죠? 왜? 싸고 좋은 품질을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서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가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자, 이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선도 사업자가 이미 시장을 만들어 놨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에 쉽게 홍보하고 시장을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약간의 차별성만 주면 되잖아. 그치?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 들어간 사람이 약간 손해를 보지. 큰 돈을 보는 만큼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를 보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독점적 지위는 그런 거 어떻게 될까요? 자, 신규 사업자가 막 들어오게 되면 자, 원래 갑이라고 하는 독점적 지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게 자, 이 일을 하게 되면 요게 또 이어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가격 경쟁이 촉진되니까. 자, 다음 거는 뭐냐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고 해서 세 번째가 자,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 건데 자, 이게 광고를 많이 해서 만약에 엽기떡볶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이 생긴 회사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자를 고용할 거 아니에요. 그쵸? 고용하고 사람들이 야, 이거 되게 특이하다 하면서 또 지갑을 열어서 그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 촉진, 고용 촉진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래서 경제 전반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를 환기하여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굉장히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해주기 때문에 유행의 주기가 짧아지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나는 그 전에는 그냥 동네에 있는 떡볶이만 먹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로 매운 떡볶이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기존 상품을 버리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겠죠. 사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뭐 예를 들면 무슨 블루투스 이어폰 뭐 이런 것들에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기존의 블루투스 이어폰은 약간 목에다 메고 이렇게 줄이 달려있는 이걸 메고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이 목을 안 메고 그냥 귀에다가 끼고 다니는 걸 갖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 게 쓸모가 있어도 새로운 거 사잖아. 그치? 그런 것들로 유행 주기를 단축시켜서 소비를 더 많이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를 더 많이 촉진시킨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비를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전반에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한계 소비 성향. 나한테 배운 학생은 한계 소비 성향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한계 소비 성향. 이걸 C라고 하는데 자기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 중에 어느 정도를 소비에 이용하느냐. 자,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한계 소비 성향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에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럼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또 이 경제가 또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우려를 주고 있다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요 두 개의 제시문 좀 이해가 가셨나요? 자, 한 문제만 풀어줄게요. 자,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 기업 광고 초안이에요. 이건 갑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이거든. 자, 선도 기업이 있어요. 선도 기업이 어디죠? 을입니다. 을이란 선도 기업이 있고, 갑은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이 기존의 그 여드름 비누 시장에 새롭게 들어가는 신규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도 기업은 을이고, 이 갑이라는 회사는 원래 시장에 있는 상태에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약간 차별성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차별성을 뭐로 만들었냐면, 자기가 되게 효과가 탁월한 어떤 새로운 성분이 함유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인기 드라마 상품에 그 여러 노출하는 전략, 그 을이라고 하는 기존의 그 사업자는 굉장히 전폭적인 광고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드라마나 무슨 뭐 광고, 아주 비싼 광고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 갑은 그런 전략을 선택해서 부딪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비용을 굉장히 최소화해서 저비용의 큰 효과, 고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개요가 어떻게 되면 여드름 억제 효과를 강조하고 일반인 광고 모델을 이용하는, 그래서 그 을이라고 하는 선도 기업보다는 약간 좀 저렴한 광고를 그 전략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1번, 그러니까 이거 8번의 답은 3번인 것 같아요. 아직 답안지가 안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이 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3번일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 지금 눈으로 금방 풀어가지고 3번에 이 광고로 3번부터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이 광고로 갑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이윤 볼 수 있죠? 갑이 신규 사업자가. 그다음에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 내의 판매자 간의 경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지. 이윤을 보는 걸 발견했으면 뭐 갑, 을, 병, 정, 뭐 새로운 사업자들이 막 등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시장 내의 판매자 간 경쟁은 장기적으로 강화되는 거죠. 그죠?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독점적 지위가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건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일 것 같고, 나머지 보기는 선생님 아까 설명에 다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제시문으로 가볼까요? 다음 제시문은 좀 짧게 할게요. 아, 길어지네요. 이 설명충의 이 설명충의 이 본능, 이것 때문에 자꾸 길게 설명하게 되는데 짧게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원론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이거 10번에서 13번 제시문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문단은 이원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질적인, 그러니까 육체와 육신과 정신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게 종교적 인간관이 그랬다는 거야. 이원론은 종교적 인간관이 그랬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인간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자, 이러면서 이제 뭐로 이걸 이어갔느냐 하면, 그러면 이러한 두 관점 중에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자, 그러면 이원론과 유물론을 비교해 볼게요. 자, 유물론은 자, 육신과 자, 정신이 사실 동일한 일이다라는 게 되게 육신의 일이다라는 거지. 정신이란 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안에 우리가 뇌의 작용이라는 거지, 이 정신적인 작용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뇌가 이 육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정신적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게 유물론이야. 근데 자, 그래서 두 관점의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엔 이 유물론에 대해서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 건데, 자, 이 유물론에서 뭐를 인정할 수 있냐? 자유의지. 자,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쵸?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열어 딸기우유와 초코우유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건 내가 딸기우유를 선택한 것, 딸기우유를 선택한 것이 진짜로 우리의 의지야? 자유의지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미안해요. 자,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게 두 가지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이거 첫 번째가 아니라, 자, 이거 전체적으로 뭐가 얘기냐면, 반자유의지 논증입니다. 자, 반자유의지 논증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거나, 선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작위라는 거야. 무작위. 자, 선결정.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넌 딸기우유를 집기로 결정이 돼 있었어. 자, 이게 선결정이론이죠. 최근에 과학계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내가 했다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게 결정되어 있다. 자, 이게 선결정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무작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게
실제로는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무작위로 결정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작위로 결정되는 거라는 거. 그치? 그래서 일어난다는 것은 성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그래서 자 성결정은 그렇다고 두 번째 문제는 성결정은 내가 좀 전에 설명을 했고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심지어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라 가정해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결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결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언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훨씬 전에.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걸 내가 그냥 행위할 뿐이라는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됐거든. 반자유주의 논증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면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뭘 하냐면 이 반자유의 논증을 약간 좀 반박해 보겠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한데 자, 비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판이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의 논증이 선결정의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만약에 이 결정이 자 얘네들 자 1번 해봐봐 1번 요게 1번이야 이게 가설이 맞다면 자 선결정 되어 있다는 가설이 맞다면 우리는 반자유의지 자 얘도 우리가 맞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일 뿐이야 라는 거죠. 이게 가설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이잖아요. 만약에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이 맞다면 반자유의지라는 거는 당연히 맞는 결론이 나오잖아. 그렇지? 우리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런데 무작위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 무작위, 자, 2번 있죠, 2번. 2번 이 무작위라고 하는 건 의지가 아니고 무작위로 이미 그냥 무작위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랜덤처럼 로또 번호 나오듯이 랜덤으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자, 이게 두 개 중에 이 비판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야. 무작위의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 이거 봐봐. 1번의 가설이 맞아. 그러면 2번의 이 무작위는 아닌 거지. 그치? 1번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무작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작위의 가설은 안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얘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그런데 이 반자유의 논증은 성결정, 무작위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어라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비판하는 애들은 자 그래 얘의 가설이 만약에 맞다면 이건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얘가 맞다면 얘는 틀린 게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 논증을 깬다는 거야. 반자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을 이 무작위만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얘 자체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맞으면 얘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게 깨져버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논증하는 거 중에 두 개가 다 맞아야 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틀렸잖아. 그러니까 반자유의 논증 자체가 깨트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걸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 다음에 그래서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 첫째가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되고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의 사건들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증명하려면 이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의 사건들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자유의지를 의미한 둘째 조건과는 충돌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가 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 또 나오는데요.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했나 이거야. 자유의지 어머? 여기 안 나왔니? 아 나왔구나. 자 자유의지에 대한 정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오는 게 그냥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 자 자유의지의 정의가 내가 자유롭게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거 욕구 충족적인 거죠. 욕구 충족적 쪽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기만 했다면 그냥 이게 자유의지로 인정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유의지는 늘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선 결정이든 무작위든 간에 어쨌든 나는 내가 좋은 걸 선택했을 거야. 딸기 우유를 선택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자유의지라면 얘는 늘 자유의지는 존재하는 거지. 없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지. 이런 얘기죠. 그치?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이 결정적이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 결정하는 것이 자유의지라면.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정의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죠.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한 거잖아. 무작위라도. 그렇죠?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딸기우유를 고르는 그 시점에 내 신경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니야. 그치? 갑이 이러한 신경사건 이전들에서 선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보자. 이러한 가정 아래, 이건 무작위로 선택한 거니까.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가 있는 거지. 왜? 바로 신경이 명령 내린 대로 했잖아. 그치? 바로 직전. 왜냐면 그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사건으로서 갑이 딸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거죠? 결국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반자유의지 논증이 선결점과 무작위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선결점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 만약에 이 선결점의 가설이 맞는다면. 하지만 우리가 이 무작위 때문에 이 반자유의지 논증 전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결론이 그거죠? 자, 13번 한번 볼게요. 13번에 기억에 입각하여 라고 했네요. 기억이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 주변을 한번 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선결정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 요 가설이 맞으면 받아들여야 돼. 가설이 틀리면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무작위는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 없어. 이거 아니었어요? 그쵸? 이거죠. 자, 그게 어떻게 써있나 볼까요? 자, 13번의 답은 4번이잖아요. 그쵸? 자, 4번이 맞죠? 선생님 답이 없어요, 지금. 자, 첫 번째 H의 가설 볼게요. 자, H의 가설은 결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선결정 가설이죠. 선결정 이론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만약에 맞아. 이걸 증명했어. 그러면 반자의 의지 이걸 받아들여야 돼. 요 가정에 의해서만. 하지만 무작위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치? 요거를 한번 결정해 놓고 볼게요. 결정해 놓고 보면 H의 실험은 그래서 이 결정론이 맞냐 틀리냐, 선결정론이 맞냐 틀리냐를 입증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유는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입증이 안 됐어. 그러니까 가설이 틀렸어.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지. 그치? 자, 그런데 이것과 관계없이 무작위의 가설 같은 경우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야. 이거 되게 독립적으로. 얘네가 그렇게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4번인데 나머지 보기가 엄청 많이 틀렸잖아요. 1번 보기 한번 볼까요?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입증되었다. 그러면 선결정론이 맞다는 뜻이잖아.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거부해.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돼 있지. 2번에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입증이 됐대요. 입증됐어요. 자, 그러면 무작위 가정은 참, 자, 이게 맞다면 얘는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잖아. 그치? 무조건 틀린 거니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고. 3번은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얘가 입증 안 됐대요. 선결정 가정은 참, 이게 왜 참이야? 틀리잖아. 같은 말이잖아. 그치? 나머지가 이렇게 다 틀렸어요. 그래서 1, 2, 3번 보자마자 X가 쳐졌는데 4번, 5번을 비교해봐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정도만 해도 되죠? 이거 사실은 내가 지금 이게 3점짜리라서 해설을 했는데 실제로 이거 3점짜리 가치가 없는 문제였죠. 자,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게 내가 이거를 맞추지는 못했거든? 근데 나는 할 말이 있어. 너희들 이거 내가 선생님 수업할 때 VR 내가 사려고 하다가 못 샀다. 그러면서 내가 VR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었잖아. 그치? 그래. VR이 나왔잖아? VR 게임기.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오큘러스 퀘스트 살라다가 못 샀다. 못 샀다. 그 얘기 했잖아. 그치?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거 VR 게임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메타 세계. 그러니까 메타 세계라는 게 뭐냐면 나의 모션이 이 그 가상 세계인 이 게임 세계 안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슨 총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툭툭툭 쏘면은 실제로 그 화면 안에서도 그 캐릭터가 총 쏘고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자, 그거 얘기야. 이거 첫 번째 문단은 그 얘기고. 두 번째 문단에서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는 HMD. HMD는 요 이 그래픽을 내가 눈으로 봐야 되잖아. 내가 보는 상태에서. 그래서 VR이 이렇게 헬멧처럼 돼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사실은 이제 손만 보이지. 나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이 세계, 게임의 세계가 보이고, 그 다음에 내 손이 보이고. 아, 오큘러스 퀘스트 그거 뭐야, 유튜브 찾아봐. 그렇게 생겼어. 내가 설명이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양쪽 눈의 가상 공간을 표현하는 시차에 있는 영상, 그러니까 VR 영상이지. 그러니까 뭐지, 뭐라, VR 영상이라고 하나? VR 영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가상의 세계, 게임의 세계가 보여지지. 그래서 무슨 뭐 던전 같은 데서 막 싸우잖아. 그치? 자, 전달된 영상을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 공간과 입체감, 그래서 이제 3D로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상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행동이 내가 만약에 팔을 이렇게 뻗었으면 요 아바타도 팔을 이렇게 뻗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거를 하는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게 써 있어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A 부분만 볼게요. 자, 그러면 가상 트레드밀과 함께 사용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게임 속에서 탐험을 하는 게임이야. 내가 막 걸어가야 돼. 걸어가다 보면 이제 장애물 많으면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 것이고, 여기서 막혀있으면 왼쪽으로 돌아야 될 것이고, 저기 있는지 보다가 저쪽으로 막 달려가기도 해야 될 거고, 그렇지? 근데 그거 진짜로 내가 이 공간에서 걸어다니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내가 가다가 창문 같은 데 막 부딪히고 그러지 않겠어? 만약에 장애물에서 내가 진짜로 부딪힐 수 있잖아. 내가 이거 VR 게임기를 쓰고 있는 내가. 그래서 트레드밀, 그러니까 러닝머신 같은 거 밑에 있는 거야. 러닝머신 같은 거 있는 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걔는 굴러가는 거니까 내가 막 걸어 다닌다고 막 뛰어다닌다고 하더라도 내 실제 위치가 바뀌지는 않지.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거니까. 그치? 자, 러닝머신인데 아마 360도가 돼야 되니까 약간 구 모양의 약간 트레드밀이 아니겠어? 그리고 각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산을 올라가는 그런 만약에 VR 게임이야. 존나 재미없는 게임이죠? 산을 올라가는 게임이 도대체 왜 만드는 거야? 근데 산을 올라가는 게임이야. 그럼 각도 이렇게 올려야지, 트레드밀을. 헬스장 가보신 분들은, 헬창 분들은 아실 건데, 거기 트레드밀 같은 게 그렇게 많아요. 각도 조절되는 거. 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동작 추정 센서에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트레드밀에서 이제 내가 사용자잖아. 나의 모션을 인식해서 이 게임에 있는 아바타가 그 행동을 하도록 해야 되지. 그러니까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며, 그다음에 그러니까 카메라 찍으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네가 모션을 인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 그러니까 내가 몸을 편대거나 이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압력 센서는 내가 만약에 뛴다고 생각해봐. 천천히 걸을 때는 천천히 압력이 안 세는데 바바바바바바 막 뛸 때 그러면 압력이 막 되게 좀 크게 변하겠지. 서로 다른 물체 간의 작용은 압력을 측정한다. 그래서 만약에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사용자가 신고 뛰면 압력 센서는 지면과 발바닥 사이 압력을 감지해 사용자가 뛰는 정보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그냥 뒤에 그냥 읽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그러니까 이거 과학대 신문이 엄청 쉽게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난이도 3개. 내가 선생님 계속 강조했죠?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답은 1번이에요, 이거. 왜냐면 키넥트 센서가 이거 지금 뭐냐면 요거처럼 이렇게 아바타, 우리 몸을 찍어가지고 아바타한테 이 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팔을 이렇게 올리면 얘도 팔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따라하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번의 키넥트 센서는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아니, 왜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사이 공간을 왜 측정을 해? 그건 프로그램되어 있는 건데. 그치? 그거는 실제 세계를 측정하는 거지. 실제 세계의 나의 모션을 측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측정 대상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1번 보고 그냥 1번이겠는데? 하고선 뒤를 보진 않았는데, 틀리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세요. 나라고 다 맞죠? 난 1번 같아요. 네, 이렇습니다. 자, 요 정도 하시면 이 독서는 좀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답안지도 없는 데다가 문제를 좀 급하게 봤어요. 급하게 봐가지고 읽고 해서 설명이 지금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 정도면 충분했지. 아니 이 정도만 보면 되지. 너들 읽은 거 지금 내가 다시 설명한 거잖아. 그치? 자, 지금 조금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있을까봐 조금 어려웠다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했어요. 설명했는데 지금 그래서 막 답안지 보면서 막 이거 분석하고 이지랄들 하지 마시고, 선생님처럼 이거 보면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정도 이해하고 끝나면 돼.
기출 분석하지 마. 지금부터 기출 분석하는 거 미친 거야. 기출 분석을 만약에 진짜로 난 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이렇게 얘가 문제화가 되지? 뭐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내용 분석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연습의 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지시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연습. 공부는 이제 지금까지 돼 있어야지. 이미 6월에 공부 다 맞춰 있었어야 되는 거고 6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연습의 기간이 있는 거야. 6월까지는 무조건 문학만 계속 연습하는 거야. 문학을 나 25분 안에 완벽하게 다 맞을 때까지 문학이 그 완성이 될 때까지는 비문학을 건들 필요가 없어. 아니 비문학을 건들면 뭐 할 건데 시간 없어서 어차피 못 풀잖아. 그러니까 문학을 컴팩트하게 하는 작업을 6월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끝내놓고 그다음에 근데 비문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긴 해야 되지. 감각만 유지하는 정도만 연습을 하고 문학을 집중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6월까지는. 6월에서 9월까지는 뭘 해야 되는 거야. 6월 모의고사에서 9월 모의고사까지는 중난이도 하난이도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킬링 문항이 나오더라도 그거 풀 수 있는 천천히 풀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잖아. 비문학 독서를 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야? 오래 푸는 거야. 오래 푸는 거. 오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학, 문법, 화작 이거 잘해야 되는 거야. 그거에서 컴퓨터에 뭘 하나야 뒤에 있는 독서를 잘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뻘짓거리 하신 분들은 지금 반성하세요. 늦지 않았어. 내가 이번에 문학을 봤는데 문학 사실 쉬워서 나 해설 지금 찍을까 말까도 지금 좀 고민하고 있어요. 자, 문학 이번에 2개 이상 틀렸다. 23분 이상 걸렸다. 무조건 반성하시고 나 문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문학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묶어야 되는구나. 그 작업을 하세요. 그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까지는 충분히 나와요.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학생은 등급이 높지 않을 거 아니야 이미. 그치? 그러면 충분히 나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